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 간의 만찬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만찬회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고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조속한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다소 경색 국면이었던 여야 협치 정국의 단기와도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네 분의 여야당 대표들께서 작은 차이에 연연해하지 않고 안보 위기 해소와 협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북핵 의지의 평화적 해결 노선과 소통과 협치 행보가 만든 결과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합의로 문재인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선에 대한 대내외적인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냈으며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험악한 말폭탄과 무력 과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치권의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야당 대표들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무모한 강경론을 넘어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안철수 대표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북핵에 대비해서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남북관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그린라인으로 바꿀 모멘텀으로 대북 특사 파견을 말씀하신 이정미 대표의 말씀도 경청하였습니다. 야당의 고언과 우려를 깊이 새겨서 굳건한 국제공조와 압도적인 한미연합 방위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저희 당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조속한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꽉 막힌 협치의 활로를 뚫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여야정 협의체 발동이 걸린 만큼 여당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번 열린 협치의 문을 닫히지 않도록 저부터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며 민생과 개혁 입법 통과로 올 정기국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야당으로서 어제 회동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불참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또 한 번 회동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안보는 보수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던 것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궁색하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면한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여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니만큼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실망을 안겨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부 여당의 협치 자세 부족을 탓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초청하는 협치 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그간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텐데 앞으로도 이처럼 협치 패싱, 안보 패싱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대화 소통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와 안보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인사 문제 등으로 미루어 두었던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가 열립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126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 중에 특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통상적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불일치 결정에 의해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이 기대되고 정부는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출금리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법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시장 규제 등의 풍선 효과로 인한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영재산 부지의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등도 이러한 취지의 법입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 연이어 발생한 운전자 졸음운전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요 민생 법안입니다. 결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입법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국민들께 함께 약속한 공통공약 법안 등 민생 입법 처리를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풍성한 추석 선물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득을 통한 가계와 개인의 성장이 막혀 있습니다.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서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최저임금 현실화부터 시작될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만큼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비단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정책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를 내수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매출,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부에서 비정규직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은 높은 임대료,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 경제 질서 등 소상공인의 진짜 근심거리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임대료 과다 인상을 억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가맹점, 대리점 보호를 강화하고 복합 쇼핑몰 문어발 확장 억제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20% 이하 노동자 1명당 13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1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원과 같이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세심하게 보완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일자리 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등 사업주분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설계하고 지원 절차도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최저임금 체불 단속 등 기초 고용 질서 준수 관행도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낮은 산지 쌀값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우리 농민들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거꾸로 가는 물가가 있습니다. 바로 쌀값입니다. 매년 풍년이 되어도 우리 농민들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1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이 80kg에 13만 2,672원으로 전년 대비 2.1%, 평년 대비 16.4%가 낮은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쌀값을 안정시키는 일은 농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차례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수확기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특히 당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 물량 확대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비축 해외 공여용 쌀 35만 톤과 시장 격리 37만 톤, 총 72만 톤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장 격리 37만 톤은 올해 초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26만 톤에 11만 톤을 추가로 격리하는 것이자 2010년 이후 최대치의 격리 물량으로 쌀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조 3천억의 벼 매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3조 원보다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 벼 판매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쌀 수급 안정은 농촌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정은 앞으로도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효율적인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그리고 강력한 쌀 생산 조정제도 시행해서 공급 과잉 등 쌀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왜곡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언론에 인용된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면 예정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재정 추계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절감 노력 없이 현 상황과 제도가 그냥 유지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준비한 재정 절감 대책을 시행했을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같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정처의 자료를 인용하려면 재정 효율화 방안의 효과를 반영한 재정 추계 결과를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준비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일부 내용만을 갖고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정처의 분석 결과는 정부가 재정 효율화 대책을 함께 추진하면 2023년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계속 유지하고 정부가 추계했던 재정의 범위 안에서 보장성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와 민간 실손보험료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의료 전달체계 개선, 노인 의료비 적정 관리,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20년 후, 30년 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하여 의료계 등에서 제기하는 합당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사실 왜곡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네,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수석부대표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회동 관련해서 우원식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초당적 안보 대치를 합의함으로써 대외적인 불안과 우려를 씻어내는 협치의 새 지평을 여는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중대한 자리에 유독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만이 불참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의 국회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이번에도 수차례 거듭된 참석 요청에도 불참을 통보하고 1대1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목리를 부리더니 회동이 끝나자 성과를 폄훼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안보 협치를 기대한 국민 앞에서 셀프 왕따가 자랑이라도 된 듯이 행세하는 이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제발 차분히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미국도 반대하고 군사적 또 외교 안보적 효용성도 없는 전술핵을 연일 구걸하며 당리당량 목적의 방미 일정을 또 기획하지 마시고 민심과 가까워지려는 진심 어린 노력과 초당적인 여야 안보 대체에 함께 해야 할 겁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북미 간의 우발적 사고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의 실행을 막고 강력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협상 국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한 모습이 국민이 한가위 추석상 앞에서 기대한 여야와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백 사태를 맞은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 탓에 불공정 보도가 이어지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이 판을 치고 방송 프로그램인지 광고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범람해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음에도 대책 마련에 책무가 있는 방심위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심의 안건만 해도 방송 249건, 통신 11만 5,190건에 달합니다. 오늘 당장 유언 선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연말까지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매일 1,200건이 넘습니다. 게다가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방심위는 국정감사를 받을 책임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심위는 그간 관례에 따라서 대통령과 여당 추천 6인, 야당 추천 3인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야당 배분 몫을 한 명 더 늘려서 여당 5인, 야당 4인으로 해달라고 주장한 바람에 위원 선임조차 못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배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근거 법률을 개정해서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몽리 때문에 방심위 개점 휴업이 더 이상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방심위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현석 예결위 간사 하겠습니다. 예,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야당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복지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칼질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졌지요. 영세 소규모 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2018년 내년 예산에 3조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정부의 재정 집행 및 재정 정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상공업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세금으로 뽑죠. 근데 어떤 공무원이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뽑겠다는 게 아닙니다. 생활 현장의 필수 공무원, 부족한 공무원을 조금씩 늘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의 규모는 최근 매년 한 4만 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그것을 채용하고 그에 따른 보충을 자동적으로 해나가고
신규로 10,000명 내에 신규 채용을 해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3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4만 명 플러스 1만 명 플러스 1만 명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은 과도한 공무원 증원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OECD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2017년 7월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 통계를 보면은 일반 정부 부분 고용 비중은 전체 총 취업자 2,691만 명 중 일반 정부 부분 공무원의 고용 비중은 7.8%로 7.6%로 OECD 29개국 중 28위입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일반 정부 부분 종사자 수는 38.9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이 공무원이 그러면 항구적으로 늘어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에코 세대가 취업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렇지만 2030년이 되면 총 인구가 5,294만 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데 따른 공무원의 정원 규모 축소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한 공무원 퇴직분에 대해서 신규 인력을 서서히 조정해 나감으로써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을 자연스럽게 감축시키면서 퇴직 공무원에서 일반 공무원을 자연스럽게 감축시키면서 생활안전 또 현장 필수직 공무원을 증원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내년 예산에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35조 6천억입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총 지출 429조 원의 8.3%에 해당합니다. 정부 판단은 공무원을 아무리 늘려도 총 지출 대비 8%에서 9% 이내로 관리가 가능하고 9% 내외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증원은 생활 현장의 필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우리 예산의 총 지출 규모에서 9% 이내에서 관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대해서 칼질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동수당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는 보편적 복지이죠. 아이를 잘 키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부담을 줄여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야당도 좀 정직한 심의에 임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칼질하겠다고 하는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늘리는 거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이 효도합시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대해서 또 칼질하겠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케어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 중에 이쪽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24조 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 문재인 케어에서 필요한 재정 소요는 30조 4천억입니다. 그것을 당시 시점에 정부의 총지출 대비로 퍼센트를 내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재정 소요 규모나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 규모는 거의 똑같은 재정 부담입니다. 지금 야당이 되었다고 과거에 하려고 했던 그런 좋은 정책의 취지를 다시 생각하셔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야당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조만간 시작되는데 물가 인상률이 최근 발표했던 한 2%에 불과한데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더 높고 이 가게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풍요롭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한가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개 회의를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